그대들은 누군가의 곁에서 유난히 작아지는 기분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둘이 있을 때는 다정하고 살갑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순간 말입니다. 농담인 듯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고 웃어 넘기려 해도 입술만 실룩거릴 뿐 마음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던 경험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을 단순한 예민함이라고 치부하기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연인과 단둘이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건네는 눈빛은 따뜻했고 손을 잡아주는 힘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을 때면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지.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모인 술자리에만 가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얘가 원래 좀 둔해요. 눈치가 없어서 제가 고생이 많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었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이 친구 요리를 진짜 못해요. 한 번은 라면을 끓이는데 면을 안 넣고 스프만 끓인 적도 있어요. 또 한 번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녀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거울 앞에 멍하니 서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만 나를 그렇게 대할까? 둘이 있을 때의 다정함은 진짜이고 사람들 앞에서의 농담은 그냥 농담일 뿐일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사람의 본심은 조용한 방 안에서보다 시선이 모인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건네는 따뜻한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를 세워주는 일은 용기와 진심이 함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많아질수록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를 대하느냐보다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많을 때 더 또렷이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조용한 곳에서의 다정함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자리에서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연기로 감출 수 없는 진심의 영역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에 당신이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가볍게 다루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둘만의 시간이 달콤해도 그 관계의 뿌리는 얕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의 질을 대화의 양으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가, 얼마나 오래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로 친밀함을 가늠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당신을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의 이름을 어떤 표정으로 부르는가입니다. 그 순간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수천 번의 달콤한 속삭임보다 정직합니다. 그 젊은 여인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불편했던 것은 농담의 내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그 태도, 오히려 웃음을 얻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 선택이 마음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나는 것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대들의 곁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둘이 있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사람들 앞에서만 유독 당신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 말입니다. 장난이야, 왜 그렇게 예민해라는 말로 당신의 상처를 덮으려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 불편함을 예민함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당신을 살리는 관계인지 조금씩 깎아먹는 관계인지를 말입니다. 그대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그 사람 곁에서 나는 정말 괜찮은가?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그 망설임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젊은 시절의 일입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던 해 정약용은 동료 합격자들과 함께 축하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마당에 돗자리가 깔리고 술과 음식이 오가며
각자의 얼굴에는 오랜 고생 끝에 얻은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수년간 글방에 틀어박혀 책과 씨름하던 날들, 과거에 낙방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던 쓸쓸한 발걸음들, 그 모든 것이 이 하루를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모두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축하의 말이 오가는 가운데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밤새워 읽은 책들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었습니다. 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스승의 가르침 덕분이라며 겸손을 가장한 자부심을 늘어놓았습니다. 물론 저 혼자의 힘은 아닙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 운이 있었지요. 저마다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한 벗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특별히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글방에서도 늘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자기 공부를 하던 이였습니다. 정약용과는 가끔 어려운 구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곤 했지만 그것이 특별히 깊은 우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 사람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저마다의 노력도 있지만 저는 한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정약용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벗의 성실함과 글에서 배운 바가 컸습니다. 제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묵묵히 책상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정약용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순간 정약용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글방에서 함께 공부할 때 그 벗과 나눈 대화는 대부분 학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려운 구절을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의견이 달라 언성을 높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정약용은 그 벗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바라보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의 우정보다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잔치, 자리에서의 그 한마디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면 그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드러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만 있을 때 건네는 칭찬은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를 세워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신뢰의 선언이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 이 사람의 가치를 알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 앞에서 밝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훗날 이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짜 벗은 술자리가 아니라 잔치 자리에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술자리에서 나누는 정은 취기와 함께 흩어지기 쉽습니다. 밤새 나눈 이야기도 아침이 되면 기억나지 않고 굳게 약속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그러나 여러 눈이 지켜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군가의 편에 서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평판과 위신을 걸고 상대를 보증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작 중요한 자리에서는 침묵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진 축하 자리에서, 결혼식 축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는 자리에서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십시오. 반대로 평소에는 크게 친밀하지 않았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위해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겪어보면 알게 됩니다. 관계의 깊이는 함께 보낸 시간의 양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가 당신 곁에 서 있는가, 기회의 순간에 누가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가, 그것이 관계의 진짜 무게입니다. 지금 그대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중요한 자리에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인연이 아닙니다. 혹시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 곁에는 결국 빛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이 관직에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감, 제 처지가 이러하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떤 이는 벼슬길에 오르고 싶다며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회가 되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정약용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글을 써주기도 하고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람 사이에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 중 일부는 원하던 자리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인사가 왔습니다. 대감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든 부르시면 달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오던 안부도 끊기고 지나가다 마주쳐도 바쁜 척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이 길에서 그중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고개를 돌려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정약용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운함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더 씁쓸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약용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였지만 한 번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정 대감이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더군요.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형님, 형님 하며 따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어떤 이는 침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근히 소문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직접 나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거나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소문은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글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애매한 말이 오히려 더 큰 해를 끼쳤습니다. 정약용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정약용은 이 경험들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잘 됐을 때 눈을 돌리는 사람, 소문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 이 셋은 결국 같은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세 가지 행동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이로울 때만 가까이 하고 불리해지면 거리를 두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힘들 때 연락이 끊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끊어버립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시샘의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하해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굳어있고 이야기를 빨리 다른 데로 돌리려 합니다.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쩐지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아직 본심은 아닐 거야 하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본심은 반복되는 장면에서 드러난다고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바빴을 수도 있고 미처 생각이 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 피하고 잘 될 때 시기하고 위기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상황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울 때 찾아와 손을 잡아주고 잘 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소문이 돌 때 앞장서서 막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지 못하면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쏟아야 할 마음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소홀히 대하면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그대들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어려울 때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도 당신의 편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질문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을 평생 인연의 자리에 두십시오. 반대로 번번이 같은 장면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람에게 쏟는 기대를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약용이 지방 고을에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았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강물이 불어났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나무다리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은 백성들과 함께 그 다리를 살피러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튼튼해 보이던 다리였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들이 오가며 짐을 나르고 장에 다녀오고 혼례와 상례의 행렬이 지나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다리 위에서 뛰어놀았고 노인들은 다리 아래 그늘에 앉아 더위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물살이 거세지자 다리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흔들림이었습니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작은 떨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난 장마 때도 견뎠잖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헐거운 기둥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박아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나무 기둥들이 물살에 휘청거렸습니다.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고 연결 부위가 느슨해졌습니다. 마침내 한 기둥이 기울어지면서 다리 전체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반면 오래전부터 묵묵히 서 있던 돌기둥은 물살이 아무리 세차게 몰아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나무 기둥들이 흔들리고 기울어지는 동안에도 돌기둥은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였던 기둥들이 위기의 순간에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평소에는 나무 기둥이나 돌기둥이나 모두 다리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튼튼한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살이 세차게 몰아칠 때 비로소 진짜 기둥과 가짜 기둥이 갈렸습니다. 정약용은 그 광경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아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도 저 강물과 같네. 세상이 잔잔할 때는 누가 진짜 든든한 기둥인지 알기 어렵지. 모두가 제자리에 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풍파가 몰아칠 때, 물살이 세차게 휘몰아칠 때 비로소 누가 끝까지 버텨주는 기둥이고 누가 먼저 흔들리는 기둥인지 드러나는 법이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할 때는 모든 관계가 비슷해 보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안부를 나누고 웃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합니다.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그냥 아는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관계의 진짜 구조가 보입니다. 당신이 실직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평판에 흠집이 났을 때, 그때 누가 곁에 남아있는지가 관계의 실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립니다. 물론 함께 걱정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불안해하기만 할 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짐이 됩니다. 어떻게 큰일이네 나도 걱정돼서 잠이 안 와. 이런 말은 당신의 불안을 더 키울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흔들릴 때 슬며시 거리를 둡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을 피하고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요즘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 미안해. 그러나 진짜 바빴던 것인지 당신의 불운이 부담스러웠던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당신이 흔들릴 때 묵묵히 서 있어 줍니다. 대단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어 줍니다. 넘어지려 할 때 손을 잡아주고 일어서려 할 때 등을 밀어줍니다. 말없이 옆자리를 지키며 괜찮다는 눈빛을 건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 있을게. 그런 사람이 바로 돌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약용은 이후로 사람을 볼 때 항상 이 다리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관계의 깊이입니다. 오래 알았다고 깊은 것이 아니고 자주 만난다고 단단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가 버텨주었는가, 그것만이 관계의 진짜 무게를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지금 그대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물살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함께 흔들리기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슬며시 거리를 두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존중이란 결국 흔들릴 때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바람이 불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사람의 진심입니다. 그 진심을 확인했다면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기둥 하나가 있다면
아무리 거센 물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을의 크고 작은 일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 관리들이 모여 앉아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 중에 한 하급 관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가 맡았던 일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로는 윗사람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도 책임은 오롯이 그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한 것이오? 기본도 모르는 것 아니오? 누군가는 침묵으로 그 비난에 동조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곧 비난에 힘을 실어주는 것임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정양용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관리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만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말하자니 건방져 보일까 두렵고 그냥 넘기자니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양용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를 변호하면 자신도 불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윗사람들의 눈 밖에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면서 침묵하는 것은 거짓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잘못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정양용이 생각하는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양용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사람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의 경위를 보면 그가 혼자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지시의 흐름을 살피고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양용은 문제의 본질을 짚어냈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젊은 관리는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는 정양용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모든 사람이 저를 몰아세울 때 한 분만이 제 편에 서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저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분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누군가를 변호하고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상대를 보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품격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약한 사람의 편에 설 수 있는 따뜻함,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입니다. 정양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남들 앞에서 해야 한다고요. 둘만 있을 때 건네는 위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습니다. 힘들었지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말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 그를 지켜 세우는 말은 그의 명예를 살립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친절을 넘어 사회적인 존재로서 그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도 정양용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학문의 뛰어난 선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는 책임지는 사람, 어려운 순간에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은 결국 자신을 세우는 말이 됩니다. 누군가를 지켜주는 용기는 자신의 품격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회의에서 누군가가 부당하게 비난받을 때, 뒷담화의 자리에서 없는 사람이 공격당할 때, 실수한 사람을 모두가 몰아세울 때, 그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침묵하거나 동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 입을 열거나.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나서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눈 밖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진실을 말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상대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최근에 누군가를 위해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의 편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도 뜻깊은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아직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다음에 그 순간이 왔을 때 피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가 결국 당신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임은 늘어납니다. 친척들의 잔치, 동양 사람들의 모임, 옛 동료들과의 술자리. 그 자리들은 대부분 화기애애하게 흘러가지만 때로는 불쾌한 순간이 끼어들기도 합니다. 농담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 웃음 속에 숨겨진 비하, 나이나 지위를 내세워 함부로 하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대부분 애써 웃으며 넘깁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혼자 유난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혹은 그냥 그 자리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정약용도 그런 자리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친척과 동양 사람들이 모인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기로웠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일들을 회고하며 웃음이 오갔습니다. 고향 이야기, 어린 시절 추억,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술이 몇 순배 돌자 자리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가장 높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하나씩 지목하며 놀리듯 말했습니다. 자네는 왜 아직 장가를 못 갔나? 얼굴이 그러니 여자가 안 오지.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목당한 젊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노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친구는 또 어떤가?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부모 등골 빼먹고 있다더군. 또 한 번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희롱당하는 쪽은 웃을 수 없었지만 웃지 않으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웃었습니다. 아니, 웃는 척했습니다. 윗사람의 말에 대꾸하기 어려웠고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불쾌했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던지는 말들이 농담의 경계를 넘어 명백한 무례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불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동조가 되고 동조가 허락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웃어주는 것이 곧 더 심한 말을 허락하는 것임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우거나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노인에게 훈계를 하거나 자리의 분위기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약용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친한 이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웃음으로 포장된 무례를 오래 견디면 결국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고요. 그 자리에서 참는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것에 익숙해지고 점점 자신의 경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번 참으면 두 번도 참게 되고 두 번 참으면 세 번도 참게 됩니다. 그렇게 참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자리, 웃어넘기라고 강요받는 자리, 나이나 직위를 앞세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 장난이야, 왜 그렇게 예민해? 그냥 웃어, 분위기 깨지 말고. 이런 말로 당신의 불편함을 묻어 버리려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대부분 참습니다.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유난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혹은 그냥 귀찮아서. 그러나 참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계속 참다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는 점점 더 함부로 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깎아먹고 있었다는 것을요. 정약용이 그 자리를 떠난 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
더 이상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품위 있는 대응입니다. 지금 그대들에게도 묻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웃음으로 포장된 무례를 견디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을 위해 긋는 한 줄의 선입니다. 말년에 정약용에게는 편지를 보내오는 후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문에 대해 묻기도 했지만 종종 삶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친구 사이의 갈등을 털어놓았습니다. 믿었던 벗이 제 뒤에서 나쁜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이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1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 저를 버렸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정약용은 그 편지들을 읽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역시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서 위로받았던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후학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함께할 벗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다가 뒤돌아서는 이도 많고 처음엔 별로였다가 나중에 진심이 드러나는 이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정약용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 스쳐간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웃던 사람, 함께 울던 사람, 어느새 사라진 사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 모든 관계를 되짚어보며 그는 3가지 질문을 적어 보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은 나를 피했는가 가까이 왔는가? 사람은 누군가 어려워지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려합니다. 불운이 옮을까 두려워하고 귀찮은 일에 휘말릴까 걱정합니다. 요즘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 나중에 꼭 만나자. 이런 말만 반복하다가 어느새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에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귀합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도 그럼에도 당신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이해타산 없이 당신을 아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했는가 시샘했는가. 이것은 첫 번째 질문보다 더 어려운 시험입니다. 남의 불행에 동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나아 보일 때,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껴질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축하해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빨리 다른 데로 돌리려 하거나 당신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말을 슬쩍 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기쁨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은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없는 곳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 전해 듣거나 상황이 바뀌어 드러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사람의 말이 돌아옵니다.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입니다. 면전에서 하는 좋은 말은 믿기 어렵지만 뒤에서 하는 좋은 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 3가지 질문을 적은 뒤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이 3 질문에 답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가 먼저 떠날 때까지 곁에 둘 인연이라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 3 질문은 유효합니다. 지금 그대들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누가 곁에 있었습니까? 실직했을 때, 아팠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누가 연락을 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승진했을 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누구의 눈빛이 진심으로 빛났습니까? 세 번째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을 좋게 말해줄 거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3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인연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 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 질문 중 하나라도 불안한 답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주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인연의 자리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마음을 쏟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유배지에서의 나날은 길고 고독했습니다. 정약용은 먼 바닷가 마을에서 홀로 지내며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양에서 벼슬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오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이름이 잊히고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되어갔습니다. 명절에 오던 안부도 끊겼고 소식을 전해주던 이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유배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에게도 해가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편지가 왔습니다. 한 옛벗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안부와 함께 정약용을 변호하는 글 한 편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그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이 오갈 때 그 벗은 글을 써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것입니다. 정아무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 알아온 사람입니다. 비록 그 글이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누군가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이 정약용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고향에서 온 짧은 안부가 도착했습니다. 대단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먼 곳에서도 저희는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줄의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몇 줄이 주는 위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편지를 받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다고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세상의 모든 시선을 홀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등을 돌릴 때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주는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기에 버틸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이 외면해도 한 사람이 손을 잡아주면 그 한 손의 온기가 모든 것을 견딜 힘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사람 앞에서 내 편이 되어준 기억은 평생 남는다고요. 둘만 있을 때 건네는 위로도 고맙습니다. 힘내, 잘 될 거야. 이런 말도 마음에 닿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당신의 편에 서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장을 걸고 상대를 지키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의 인생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곱게 불러준 사람, 당신의 실수를 감싸 안고 함께 책임져 준 사람,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준 사람.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일생에 한두 명 만나면 운이 좋은 것입니다. 어쩌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당연하게 여기고 멀어지면 뒤늦게 그리워합니다. 정작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떠나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한마디 더 할 걸, 한 번 더 만날 걸. 관계란 그렇게 어긋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그대들에게 한 가지를 권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대단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안부도 좋고 감사의 인사도 좋습니다. 오랜만이야,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때 고마워서 잊지 않고 있어.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전화 한 통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을 건네야 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해야
상대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존중이 쌓일 때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것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도 그 시절 자신을 지켜준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을 평생으로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지위도 재산도 명예도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꼈던 기억은 남습니다. 그 기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붙잡으십시오. 존중은 그렇게 다시 존중으로 되돌아올 때 평생의 인연으로 굳어집니다.